역사는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건 칼을 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치마폭을 단정히 여미고 촛불 하나만 켜진 침소에 홀로 앉아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 연간, 궁궐 깊숙한 곳, 대비전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 누가 있는지, 무슨 말이 오가는지 승지도 알지 못하고 좌의정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모든 권력은 그 문 앞을 두려움으로 지나쳤습니다. 그 문 안의 여인이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빛이 스며드는 궁궐 창호지 너머 수묵화처럼 번지는 안개 속에 단아한 자태로 앉아 붓을 쥐고 있는 한 여인. 짙은 청동색 금방무늬 저고리 위로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 눈 아래 깊이 새겨진 그림자. 그 눈빛은 고요하지만 고요함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강물 아래 거대한 안반이 숨어있듯.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대신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먼저 내렸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촛불과 함께 그 여인은 붓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저는 그저 왕실의 어른일 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좌를 지키는 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왕좌를 만들어낸 자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록사의 행간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행간을 읽을 것입니다. 왕좌는 높지만 높을수록 더 외로운 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성종 3년 봄, 창덕궁 편전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팽팽한 침묵,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왕이 앉아 있습니다. 옥좌는 높습니다. 용이 새겨진 붉은 기둥이 좌우를 감싸고 황금빛 병풍이 등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 성종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18배 왕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3년.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왕으로서의 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대비전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오늘 조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좌의정 한명회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올리는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의 방향은 편전이 아닌 대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상소문을 읽는 내내 대신들의 눈이 자신이 아닌 어딘가 자신의 등 뒤를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뒤를 보는 것인가? 그 질문은 어린 왕의 가슴 속에서 이미 오래된 상처처럼 볼마 있었습니다. 넓은 편전 한가운데 작아 보이는 왕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하나씩 떨어집니다. 왕의 골룡포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어깨는 미세하게 굽어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는 어깨가 아니라 무게에 눌리는 어깨입니다. 시녀 하나가 차를 들고 들어옵니다. 왕은 눈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성종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 그 이름을 떠올리면 늘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두 감정이 서로를 지우지 못하고 뒤엉키는 감각. 아들로서의 그리움과 왕으로서의 긴장감이 한데 섞이는 감각. 어머니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가져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왕좌에 앉을수록 그 빈자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불안하다는 것을, 왕권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노론과 소론, 훈구파와 신진사림.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불안은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왕이 흔들릴수록 그 틈에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계산 속에서 모두가 한 가지를 조심했습니다. 데뷔전의 문이 열리는 날, 그날은 계산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조선의 진짜 전쟁은 전장이 아니라 사랑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촛불 아래, 낮은 목소리로 조선의 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지 얼굴 왕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척 상소를 올리며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히는 얼굴. 또 하나는 밤의 얼굴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촛불을 낮게 켜고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약점을 나누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얼굴. 진짜 조선은 밤의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정이 긴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윤필상. 한명회는 훈구파의 거목이었습니다. 세조의 쿠데타를 설계하고 두 왕의 즉위를 손에 쥐고 흔든 인물. 그는 이미 두 번의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자신의 손으로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필상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는 대신 사람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칼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라는 것은 조정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명회의 사랑채, 기름 한 방울 아끼듯 낮게 켜진 등잔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바둑판이 놓여 있지만 아무도 돌을 놓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매화 향기가 스며들어 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합니다. 한명회가 먼저 입을 엽니다. 주상께서 요즘 데뷔전을 자주 찾으신다 하오. 윤필상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것이겠지요. 짧은 침묵과 함께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데뷔전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도 왕권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명회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이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계산은 언제까지나 데뷔전 앞에서 멈춘다. 파벌의 싸움은 칼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합니다. 인사로 합니다.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합니다. 누구의 상소를 왕이 먼저 읽느냐로 합니다. 훈구파는 이조와 병조를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고 군을 움직이는 두 부서. 이 두 곳을 손에 넣은 자가 조선의 뼈대를 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진 살인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붓을 들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젊은 유생들을 키우고 경연에서 왕의 귀에 학문을 심었습니다. 당장의 권력은 없었지만 왕의 생각을 바꾸는 힘을 천천히 키워나갔습니다. 훈구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권력은 칼로 빼앗는 것보다 생각을 바꿔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오래 살아남은 자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바깥에서 인수대비는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집을 드나드는지, 누가 어떤 상소를 준비하는지, 누가 왕의 귀에 어떤 말을 속삭이는지. 데뷔전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대비의 눈은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왕의 시선을 붙잡는 눈빛이었습니다. 왕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을 들이미는 것. 하지만 그것은 역모입니다. 목이 달아납니다. 또 하나는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왕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한명회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성종 4년 가을, 이조판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임자의 병환이 이유였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환이 얼마나 정확한 시기에 찾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두 이름이 이미 조정 안에서 소리 없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한쪽은 훈구파가 미는 인물, 오래된 공신 가문 출신으로 이조를 쥐면 인사권 전체가 훈구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한쪽은 살인파가 천거한 인물, 젊고 강직하며 경연에서 왕의 눈에 든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조를 맡으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정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연이 끝난 오후 편전에 홀로 남은 성종. 탁자 위에는 두 장의 천거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창밖을 봅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십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왕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바람인가? 아니면 잎인가? 그 생각이 채가 시기도 전에 상궁이 들어와 고합니다. 대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성종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장의 문서를 내려다보며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대비전은 늘 같은 온도였습니다.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공간 자체가 인수대비의 체온을 닮아 있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없는 일정하고 정확한 온도. 성종이 들어서자 인수대비는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앉거라. 왕이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뚫고 나오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이조판서 자리 말이다. 인수대비가 마침내 자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자신의 답과 같은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림의 인물이 강직하다 들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따뜻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강직함은 때로 칼보다 위험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성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왕으로서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들로서 따르는 것인지 그 경계가 이 밤에도 흐릿했습니다. 두 장의 문서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낙엽은 이미 다 진 뒤였습니다. 왕의 선택이 곧 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왕은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천둥이 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늘 그 자리에 있던 무언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구나. 성종 5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임사홍이었습니다. 성종이 가장 신뢰한 측근이었습니다. 경연에서 늘 곁을 지켰고 왕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젊고 총명했으며 왕과 동갑이었습니다. 성종은 그를 단순한 신하가 아닌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에게 친구는 없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전부 예외 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안전이든 복수든. 임사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두 곳에 동시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궁 밖 어느 골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두꺼운 도포를 뒤집어 쓴 임사홍이 좁은 담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한명회의 신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성종이 살인파 인물에게 직접 건넨 밀서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훈구파를 견제하려 하는지, 얼마나 조정의 균형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그 속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임사홍은 눈을 맞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흰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가 새로 내리는 눈에 천천히 덮였습니다. 그 문서가 한명회의 손에 들어간 날 밤, 훈구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 천거 인물에 대한 탄핵 상소가 하루 사이에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왕이 살인에 기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성종은 상소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소 안에 담긴 정보들, 그것은 오직 자신과 임사홍만이 알고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인수대비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임사홍의 행적, 골목, 문서, 한명회의 신보. 상궁이 보고를 마치자 인수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리고 한참 후
낮게 말했습니다. 왕께 알리지 마라. 상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지금 왕에게 알리면 왕은 분노합니다. 분노한 왕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더 큰 빈틈을 만듭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칼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법이니까요. 배신은 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두 개의 길이 눈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든 그 상실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윤 씨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성종 6년 이른 봄,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궁에서 중전으로.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는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얼마나 외로운지도. 왕의 총애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총애와 권력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궁궐에서 사랑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훈구파였습니다. 한명회는 윤 씨를 처음부터 경계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는 순간 권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할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서, 인수대비에게서, 어쩌면 모두에게서. 그래서 그들은 윤 씨를 흔들기로 했습니다. 중전의 처소, 깊은 밤, 윤 씨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봉인이 뜯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보다 먼저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오라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훈구파의 한 인물이 윤 씨의 집안에 접근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윤 씨가 왕에게 특정 인사를 천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는 윤 씨 집안의 안전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응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집안도 지킵니다. 하지만 왕의 곁에서 훈구파의 손이 됩니다. 왕을 사랑하면서도 왕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순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집안이 위험합니다. 훈구파의 표적이 됩니다. 인수대비의 눈 밖에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만큼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은 여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 질문의 답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제가 탁자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쓸어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파문은 퍼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나는 응하지 않는다. 그 결단이 그녀를 구원할지 아니면 무너뜨릴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인수대비의 시선이 윤 씨를 향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수대비의 시선이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는 것을. 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소리 없는 설이. 그날 밤 데뷔전에서 인수대비는 윤 씨가 편지를 태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결단을 내릴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 씨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칼을 든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참는 것도 전략입니다. 하지만 참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다다른 왕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들의 계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측근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왕은 비로소 왕이 됩니다. 성종 7년 한여름 그 끝이 찾아왔습니다.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경연 도중 한명회 신복인 한 대신이 왕에게 직언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살인파 등용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성종은 그날 경연을 일찍 마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그것을 수용의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처음으로 대비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정원에게 밀지를 내렸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사홍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한다. 둘째, 이조판서 자리에 살인파 인물을 즉시 임명한다. 셋째, 이명을 새벽 전에 집행한다. 승정원 도승지가 밀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드디어 칼을 들었다는 것을. 새벽 4시, 아직 하늘이 어두운 시간, 임사홍의 집 대문에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칩니다.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밝힙니다.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임사홍이 급히 잡해 굳어섭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창덕궁의 편전에서 혼자 앉아있는 성종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떨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끝이 고요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명회는 새벽 고고를 받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비마마께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명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수대비는 밀지가 내려지기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왜 막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순간을 왜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사홍은 이미 자신의 패를 다 쓴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반격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왕이 강해지되 인수대비의 손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대비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는 법입니다. 윤씨였습니다. 왕의 반격이 성공한 그날 밤, 성종은 처음으로 중전의 처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윤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받은 인수대비는 이번에는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로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계 안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칼을 든 날, 그 칼끝이 향한 곳은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킨 자와 권력에 진 자. 역사는 그 둘을 구분합니다. 승자와 패자로, 남은 자와 사라진 자로,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로. 하지만 그 구분 너머의 역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지킨 자가 과연 무엇을 잃었는가? 사라진 자가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성종 8년 늦가을,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임사홍은 유배지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조정에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살인파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손끝을 떨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함이란 평화가 아니라 다음 폭풍이 오기 전에 숨 고르기라는 것을. 윤씨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소식이 궁 안에 퍼지던 날 3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종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측근을 불렀습니다. 인수대비는 창가에 서서 뒤뜰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다 진 앙상한 가지. 그 가지 위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비전 깊은 밤, 인수대비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수도 없고 붓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촛불 하나. 그녀는 오랫동안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을 움직였습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윤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처음으로 칼을 들던 날 막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촛불 앞에 앉은 이 밤, 인수대비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가? 아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앞에서는 거짓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더 쓸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어리고 사방이 적이었던 그 시절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녀는 강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처음으로 그것을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순한 따뜻함. 한편 중전의 처소에서 율 씨는 성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율 씨도 그저 나란히 앉아 창밖에 첫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종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소. 율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성종이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남았습니다. 성종은 성군으로 불렸습니다. 율 씨는 훗날 패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 씨의 아들은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권력은 결국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그 권력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끝내 지켜졌는가? 촛불이 꺼졌습니다. 대비전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멈추지도 않고. 권력은 지키는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팁니다. 인수대비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은 자리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